입은 닫혀 있었고 말은 떠돌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시대 한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칼보다 날카로운 말, 그리고 진실보다 빠른 소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1장 소문의 시작.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아니 확인할 생각조차 없으면서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까발려냅니다. 말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손을 대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말만으로도 누군가의 피부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26의 나이였습니다. 조선시대에 26이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었지만 과부로서는 너무 젊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불편해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앓았고 그녀는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도 그녀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기억은 변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점점 잊혀지고 그녀의 젊음만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과부라는 존재는 마을에서 늘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울지 않으면 정이 없다고 했고, 너무 울면 과하게 꾸민다고 했습니다. 단정하게 지내면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라 했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문란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사람들의 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여자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그 시대가 젊은 과부에게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제2장 선비의 방문. 어느 봄날 한 젊은 선비가 그녀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에 새로 온 훈장이었습니다. 30살의 나이로 글 공부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책들이 많았습니다. 선비는 우연히 이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정중하게 문 밖에서 인사를 올리고 책을 빌려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그리고 남편이라면 책을 나누는 것을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에 허락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대문 밖에서 책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유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다. 젊은 과부의 집에 젊은 남자가 드나든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고 그런 사이래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뭐겠어. 과부가 젊은 남자를 들이다니. 또 다른 이가 거들었습니다. 책은 핑계지. 과부 집에 책 보러 간다는 게 말이나 돼.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는 단 한 사람이 이 소문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물가에서 한 안악이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주 드나든다더라. 세 번째는 오래 머문다더라. 네 번째는 수상하다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문의 특징입니다. 시작은 작지만 퍼지는 속도는 빠르고 커지는 크기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상상이 만든 그림. 사람들은 이유보다 그림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녀는 늘 문을 열고 있었고 그는 늘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깊숙이, 실제보다 훨씬 늦은 시간의 말입니다. 낮에 있었던 방문은 어느새 밤의 미래로 둔갑했습니다. 책을 빌리러 온 것은 몸을 탐하러 온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이란 그렇게 사실을 재배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젊은 것들은 눈빛부터 다르다니까. 내가 봤는데 말이야, 둘이 서로 쳐다보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의 눈을 제대로 본 적도 없었고 그녀의 손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했습니다. 확신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의심이 쌓이면 그것이 곧 확신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세부 사항까지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밤의 불빛이 오래 켜져 있더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혼자 바느질을 하느라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두곤 했지만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그 불빛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언제 웃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일단 그런 말이 나오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집단적 상상의 힘입니다. 한 사람이 만든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이 살을 붙이고 결국에는 아무도 처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남는 것은 완성된 그림, 모두가 믿는 거짓말뿐입니다. 제사장, 모든 것이 증거가 되다. 그녀가 선비를 보내고 문을 닫고 나왔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봤지? 얼굴이 달아올랐더라. 사실 그녀는 집안일을 하느라 더워서 얼굴이 붉어진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때 사람들은 또 말했습니다.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지. 그녀는 그저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마저도 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침묵하는 건 인정하는 거야.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말을 해도 문제, 말을 하지 않아도 문제였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모든 것이 유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장에서 새 옷감을 샀습니다. 장복을 벗은 지도 꽤 되었고 낡은 옷을 깁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달리 해석했습니다. 남자 때문에 치장하네. 그녀가 머리를 단정히 빗으면 남자를 기다린다고 했고 머리를 대충 묶으면 밤에 바쁘니까 아침에 정신이 없나 보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그들의 상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5장 소문 속에서 범해지다. 선비는 그 소문 속에서 이미 여러 번 그녀를 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실제로는 책 이야기만 나눴을 뿐인데 소문 속에서 그는 이미 그녀의 방에서 밤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을 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그 말은 용서처럼 들렸지만 실은 확정이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로 간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글을 읽는 손이 아니라 과부의 방을 더듬은 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이 아니라 과부와 입을 맞췄을 것이라고 상상되는 입. 그는 서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조차 학부모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훈장님, 정말 그 과부네 집에 다니세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그 뒤에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보다 먼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더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의 자신보다 소문 속의 자신이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6장 과부의 깨달음. 그녀는 선비보다 더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눈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보내는 밤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고, 더 말을 아꼈고, 사람들을 만나면 더 멀리 돌아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무죄가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조심스러움은 더 큰 의심을 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래서 더 수상한 거야.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을 가장 음란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여지를 남기는 일이었고, 사람들의 상상은 언제나 최악으로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나? 남편을 잃은 것이 죄인가? 젊은 것이 죄인가? 책을 빌려준 것이 죄인가?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미 죄인이 되었어요. 제7장 선비의 결단. 선비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집에 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렸던 책은 서당 아이 편에 돌려보냈습니다. 책 첫 장에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좋은 책을 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 떠남마저도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봐라, 들켰으니까 도망간 거지. 그래, 더 이상 못 숨기겠으니까. 떠남은 결백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도망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미 이야기는 끝나 있었습니다. 선비는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면 어땠을까? 어차피 죄인 취급을 받는 거. 차라리 정말로 그랬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그녀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숙한 여인이었고 자신은 그저 책을 사랑하는 선비였을 뿐입니다. 제8장 남겨진 여자. 그녀는 그날 이후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는 정숙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항상 밤에 항상 문을 닫고 항상 무언가를 숨기면서 말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진실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그런 여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낙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과부님, 요즘 소문이 안 좋던데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는 묻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란 말인가?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조심하란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제9장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다른 소문이 생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의 이름은 오래 남았습니다. 아, 그 집. 그때 그 일 있었잖아.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졌지만 그녀에 대한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누군가 그녀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나이 든 호라비가 구처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어차피 이미 더러워진 몸, 호라비나 받아주면 감지덕지 아니냐.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말했습니다. 아마 아직도 그 선비를 잊지 못하나 보지. 세월이 흘러 그 선비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다른 고을에서 장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봐라, 남자는 다 그렇지. 여자만 바보 되는 거야.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이 소문의 그물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왜 자신만 여전히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남자는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여자는 평생 그 자리에서 소문의 주인공으로 남아야 하는가? 제10장 진실의 무게.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하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녀는 그 젊은 여인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가야,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단다.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그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진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뎌야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야기가 생기고 사람들은 너를 잊을 거야.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을 거다. 그게 현실이란다. 젊은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그 여인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20여 년 전의 억울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억울함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에필로그, 말의 폭력. 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서로를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은 적도, 눈을 길게 마주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모든 것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대지 않고도 한 여자를 완전히 벗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이 아니라 그녀의 존엄을, 그녀의 명예를, 그녀의 미래를 벗겼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빠르고 물보다 깊이 스며드는 말의 힘 말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흉터 하나 남기지 않고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말로 누군가를 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SNS의 댓글로, 단체 채팅방의 뒷담화로, 익명의 게시판 글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인생을 재단하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카더라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이미 상처받은 사람의 인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이야기 좀 했을 뿐인데, 나만 한 것도 아닌데, 다들 하는 말인데 하며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희석시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는 이야기가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클로징. 여러분, 말은 벗겨집니다. 옷보다 먼저 진실보다 빠르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한 번 벗겨진 명예는 다시 입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말이 퍼져나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남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소문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실보다 빠른 소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소문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존중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퍼뜨린 소문이 내일은 당신에 관한 소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은 먼저 벗겼다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